이번에 너, 나, 우리의 미래와 현재를 주제로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하네를 발표하게 된 2081호 우윤서, 2081육 유수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의료 윤리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의 주제를 담고 있는 하나의 사진인데요. 과연 이 네 가지 중에서 저희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저희의 주제는 D, 근친교배인데요. 많이들 흔히 접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목차로 가보시죠. 1. 근친교배란 2. 근친교배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3. 근친교배는 나쁜 걸까? 4. 근친교배의 근본적 목적 5. 우리가 생각한 윤리적 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친교배란입니다. 근친교배란 무엇일까요? 네, 근친교배란 혈연 관계가 가까운 두 개체끼리 상식간의 현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근친교배를 대표적으로 이행한 합수그룹 가문입니다.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는 근친상간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는데요. 과연 근친상간과 근친교배 같은 단어일까요?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근친상간의 경우 사람 중에서 혈연 관계가 결혼을 하는 말을 일컫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근친교배는 유전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유전학 용어이죠. 아하, 그런 차이점이 있었군요. 앞으로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정확히 뜻을 알고 사용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근친교배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한데 실생활에서의 예시가 있을까요? 네, 바로 두 번째 목차, 근친교배가 지금도 일어난다고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모두 알고 계시죠? 백호입니다. 백호의 하얀빛과 털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약 200마리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멸종 위기종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가 되어야 할 종이겠군요. 아이러니하게도 맞다고 덮기는 애매합니다. 사실 백호의 하얀 털은 루시즘이라고 불리는 백색증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유전적인 질환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백호의 털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일어난 질환에 걸린 백호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린 것이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는 두 강아지 사진인데요. 사뭇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달라 보이기도 하는 강아지는 서로 같은 견종일까요? 두 강아지는 서로 같은 견종입니다. 바로 불독이라고 불리는 강아지인데요. 이 둘은 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걸까요? 그 답에는 바로 근친교배가 존재하고 있답니다. 사실 불독은 불베이팅이라고 불리는 게임에 사용되던 견종이었습니다. 불베이팅이 뭐죠? 네, 불베이팅이란 숫소를 묶어놓은 쇠사슬에 여러 불독을 물려서 가장 최근까지 남는 불독의 주인이 상금을 타는 형식의 게임인데요. 다소 과격한 게임이죠. 사실 이때의 불독도 이미 개량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의 개량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불독은 개량이 이어왔는데요. 오늘날의 불독의 모습입니다. 아까 봤던 사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좁은 골반, 납작한 코, 주걱턱, 주름진 피부 등 여러 가지 결함이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불독은 오늘날 자연 분만과 자연 교배가 불가능하여 인공 교배와 제왕절개를 피할 수 없고 주걱턱과 납작한 코로 인해서 호흡 곤란과 부정결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귀여운 강아지들의 사진입니다. 옆에 한 팔기 여학생은 자신을 강아지와 비교하며 자신이 더 귀엽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강아지들은 외형이 매우 귀엽고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강아지들은 인간의 근친교배로 인한 품종 개량의 결과입니다. 강아지들은 인간의 사육과 근친교배로 인해서 야생성이 제거되고 인간의 의존성을 강하게 높인 늑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늑대는 몇백 년간 계속해서 근친교배를 계속 해와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형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생에 놓았을 때 강아지들은 생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인간의 인위적인 교배로 인한 근친교배 예시를 보았는데요. 생존에 불리한데도 근친교배를 행하는 예시가 있을까요? 동물들은 생존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게 없지 않을까요? 신기하게도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서는 근친교배를 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는 악마의 구멍 포프피스라고 불리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전 세계 260마리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연구원 3명이
이수를 관찰하면 금방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가 악마의 검은 호프피쉬라고 불리는 이유는 매우 뜨거운 사막인 모하비 사막의 온도에서 매우 적은 먹이와 매우 적은 산소 농도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운동이라면 먹이가 풍부한 곳으로 이동은 불가능했겠네요. 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의 유전적 다양성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이 이 물고기들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게놈의 58%가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자손끼리 짝짓기를 4대, 5대를 반복했을 때 나타내는 수치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럼 물고기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물고기들이 근친교배를 계속하게 된다면 생존에 불리한 열성 성질이나 돌연변이가 계속 축적되어 발현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물고기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정자의 운동성을 감소시키는 유전자와 적은 산소 환경에서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전자의 소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막의 웅덩이에서 더더욱 필요한 다양한 유전자가 근친교배로 인해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물고기들이 이 사막에서 계속해서 근친교배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 물고기는 열성 성질이 계속해서 발현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사막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서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럼 근친교배는 왜 시행하는 거지? 라는 의문점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현상에서 근친교배는 그리 드문 현상은 아닙니다. 단지 짝을 지을 개체가 부족해서 혹은 종 특성상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 특성상 근친교배가 일어나기도 한다고요? 네, 바로 개미, 벌, 말벌과 같은 반수배수성 동물들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성 메커니즘은 매우 특이한데요. 우선 수정란은 암컷이, 미수정란은 수컷이 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 말하자면 암컷은 정상적으로 유전자를 모두 갖지만 수컷의 경우 5개로부터 하나의 유전자밖에 갖지 못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성 메커니즘을 채택하는 것이 바로 반수배수성인데요. 또한 이러한 반수배수성을 지닌 벌목곤충, 즉 개미, 벌, 말벌 같은 경우는 진사회성을 보이고 있답니다. 진사회성의 경우는 개체 내에서 업무 분담이 존재하는 동시에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이때 벌들은 근친교배를 이행함으로써 드론이라고도 불리는 일꾼 벌들을 많이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급 유지에도 유리하여 이렇게 근친교배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벌 말고 다른 경우도 있을까요? 네, 바로 인간이 사육을 위해 근친교배를 이행한 사례입니다. 근친교배는 동일한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교배를 이뤄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 계속 지속적으로 이행되었을 때 열성 유전자가 발현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때 한 개체는 열성 유전자만 가지게 될 시에 열성 형질을 띠게 되고 이는 유전적인 결함을 띠는 경우가 높습니다. 유전적 질환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표를 보시면 형제 자매는 50%, 이복자매는 25%, 그다음에 사촌과 요촌이 있는데요. 이 개수는 바로 두 관계 간의 유전자 유사성을 띠는 개수입니다. 이 유사성이 높을수록 서로 같은 열성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 근친교배의 하나의 예시인데요. 근친교배를 이행하면 이행할수록 점점 열성 형질을 가진 개체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육을 이행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근친교배를 이행하면서 사육에서 열성 형질을 조퇴시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우셨죠? 잠깐 간단한 퀴즈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반수배수성이라는 곤충을 3가지 언급했는데요. 그 중에서 2가지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이렇듯 근친교배는 초창기와 달리 점점 이 인간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변질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근친교배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러한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선 근친교배는 특정 종들에게 이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제로 삼아야 할 부분은 원래는 선천적으로 근친교배를 채택하지 않는 동물들을 데려와서 인간에게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근친교배를 행하는 경우입니다. 정리하자면 비윤리적이다 윤리적이다에 대해서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떻게 시행되었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그 기술의 윤리적인 선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의 윤리적인 기준을 세 가지 세워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누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인가? 그리고 그 욕구는 무엇인가? 두 번째, 욕구 충족에 동원되는 대상들의 자유의지가 반영되는가? 세 번째, 전체의 행복뿐만 아니라 대상의 행복도 고려되었는가? 이 세 가지 세 가지 윤리적 기준을 세워보았습니다. 즉, 저희가 인간의 이득을 위해서 기술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예시들에서 백호와 강아지들의 자유의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행복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자유의지와 조금 더 연관도 있는데요. 우선 저희는 어떤 행위가 시행된 대상자의 행복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그 행위가 다수의 행복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윤리적이다라고 판단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행해졌던 개인에게 개인이 누려야 할 행복의 권리가 무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근친교배를 통한 인류 윤리에 대해서 발표한 우윤서, 유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팔기와 여기 문과와 이과가 찰떡궁합인 발표를 보여드릴 서로의 아던 모르사나 펜타닐 없는 세상의 2088 선윤서 1021 강민서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마약하면 어떤 마약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마약은 바로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원래 벨기에 제약회사인 얀센에서 의료용으로 개발하였던 약물인데요. 이 약물은 곧이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펜타닐은 강한 마약성 진통제로 모르핀이라는 약물의 100배 달하는 약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약효가 매우 강해서 동전 옆에 보이시는 이 양이 2mg에 해당하는 펜타닐인데 이 2mg이라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펜타닐, 과연 신체에 투약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사람마다 그 증상과 정도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고관절이나 허벅지에 근육경직이 와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제 근육경직이 허리에 오게 되면은 앞으로 숙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뒤로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펜타닐이 신체에 투약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펜타닐이 한번 신체에 투약되게 되면 혈관을 따라서 아주 미세한 분자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동하다 뇌에 도달하게 되면 뇌하고 혈관 사이에 있는 아주 얇은 망이 혈내 장벽을 통과하게 되면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펜타닐은 우리 몸의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도파민 분비 체계의 교란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게 했다가 그 양을 점점 줄여가면서 근육 경직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은 서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호흡이 억제되어서 서 있을 의식 정도조차 없는 사람들인데요. 펜타닐이 한번 신체에 흡수되었을 때 호흡 정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이라면 1분에 12번 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8번, 7번으로 그 횟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저장증, 뇌사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 소름 끼치는 점이 있다면 이렇게 저산소층에 빠지는 펜타닐 중독자들은 그 상태를 기분이 좋다고 여겨가지고 점점 더 많은 펜타닐을 원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지역적 특성입니다. 민서씨, 여기 어디예요? 혹시 여기 워킹데드 새로운 시즌 촬영장 유출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해? 근데 사실 이곳 미국 필라델피아입니다. 크림치즈로 유명한 그 필라델피아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필라델피아는 이사라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네덜란드처럼 마약이 합법이라 대낮에 사람들이 길에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펜타닐 자체는 미국의 전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펜타닐의 지역별 전파 그래프를 보시면 지날수록 높은 강도인데 여기 진한 곳들은 국경을 멕시코와 접하고 있죠. 그렇다면 펜타닐 문제, 과연 미국과 멕시코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관한 그래프를 지켜보시면 태평양을 건너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죠. 이것은 중국과 제3국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중국은 2012년부터 불법 펜타닐 제조를 시작하여 2014년을 기점으로 미국 내 마약 수치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 그래프를 보시면 이 연하늘색이 펜타닐인데 2014년, 201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심각한 펜타닐 문제,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마약 청정국일까요? 펜타닐은 한국에도 은밀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무인도에서 유기된 시체가 발생된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세 친구는 가해자의 작업실에서 펜타닐을 투약했고 투약한 이후 감정 상태가 격해져 피해자가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되고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죄와 연관된 사례가 아니더라도 수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펜타닐 처방 건수는 2018년 90만 건에서 2021년 150만 건으로 67%가량 증가하였고 실제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펜타닐 패치는 2019년 22건에서 2020년 624건으로 2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펜타닐 정말 심각한 마약이기 때문에 CRPS나 말기암 환자들에게 사용됐는데 과연 1년 사이 10대 미성년자 말기암 환자 수가 28배 증가했을까요? 더 이상 한국도 우리도 펜타닐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펜타닐 금단 증상은 펜타닐이 신체에 끼치는 영향만큼이나 심하고 끔찍한데요. 그 금단 증상 첫 번째로는 근육 운동 조절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모습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약효가 풀린 상태로 근육 운동까지는 조절이 가능하나 도파민이 분비 체계가 한번 붕괴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이상 마약을 취하지 않으면 중독이 치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펜타닐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펜타닐을 투였을 때 너무 행복해서가 아니라 펜타닐이 한번 끊기게 되면 아주 작은 고통조차도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이때 펜타닐 투약이 한번 멈추게 되면 평소에 통증에 반응을 하던 신경전달 물질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서 아주 작은 근육충조차 기름을 튀기는 듯한 아니면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은 결국 점점 더 많은 양의 펜타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투약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금단 증상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 마약 중독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중독된 마약보다 조금 더 약효가 약한 마약을 사용하여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또 다른 마약을 사용한다는 아이러니가 생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휴스턴 대학에서는 현재 마약 백신이라는 마약 대항책을 내놓았습니다. 마약 백신은 신체에 한번 투여되었을 때 항체가 생성되게 한 후에 그 후에 펜타닐이 투여되었을 때 항체가 펜타닐을 달라붙게 함으로써 펜타닐에 대항을 하게 되는데요. 펜타닐이 항체가 달라붙게 되면서 크게 커지면서 혈라의 장벽을 더 이상 통과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뇌를 자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약 백신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1962년 일명 불주사라고 불리던 BCG 피해 접종을 기억하시나요? BCG 피해 접종은 전 국민의 결핵 방지를 위해서 진행되었던 주사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위생에 대한 완벽한 개념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주사 바늘을 불로 달구는 등 현재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위생이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한 효과를 많이 보았던 만큼 마약 백신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백신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이유는 기술적인 한계인 임상실험 부족이 있습니다. 현재 휴스턴 대학에서는 마약 백신은 테일플릿 테스트까지 진행하였는데요. 테일플릿 테스트라 쥐의 꼬리에 열을 가하여 반응 시간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똑같은 두 쥐에 펜타닐 마약을 접종을 하고 마약 백신을 접종한 후에 항체가 생성된 후에 다시 펜타닐을 투여했을 때 반응 시간을 확인을 보였는데요. 백신을 접종을 한 쥐들은 보통 쥐들하고 비슷한 반응 시간을 보인 반면에 펜타닐만 투약한 쥐들은 반응 시간이 좀 느려지고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휴스턴 대학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펜타닐 마약 백신의 효과를 입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실험은 어디까지나 동물 실험일 뿐 사람의 인체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임상실험에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펜타닐 백신이 실험 불가능한 두 번째 이유는 펜타닐이 퍼진 국가들의 부실한 의료체계 때문입니다. 현재 펜타닐 백신이 개발 중인 미국은 대표적인 의료 시가가 적용되는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인데요. 의료 민영화인즉슨 병원이 재량과 환자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렇게 무지막지한 치료비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다가 화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또한 미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또한 유료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펜타닐 백신이 상용화된다고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 측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전달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성 마약류인 펜타닐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저소득층과 빈민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 백신이 전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것은 멕시코 등 의료체계가 붕괴된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국가적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국제적 노력으로는 유엔 마약 통제 계획과 유엔 마약 통제 및 범죄 예방 사무소가 있고, 국제 협약으로는 1961년에 마약에 대한 단일 협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약의 낙용을 방지하고 사용 목적을 의료 및 학술에 한정하기 위해서 마약의 제조와 거래를 통제하는 조약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규제로는 미국이 있는데요. 닉슨 대통령부터 레이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모두 마약의 특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마약정보 DEA에서는 마약 박물관을 창설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펜타닐이 퍼지기 시작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2023년 1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처방 기록을 보는 것을 의무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시에 처방 기록을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펜타닐로 인해 피해를 입은 두 국가와 달리 펜타닐을 제조하는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은 어떨까요? 사실 해당 국가들은 펜타닐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약 카르텔은 마약을 팔아 번 돈으로 이렇게 정규군과 비슷한 수준의 무장을 시행하고 있고, 무능력한 정부를 대신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림자 정부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펜타닐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한계들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노력을 한다면 사라야, 너도 알 수 있어. 펜타닐 없는 세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테드의 주제로 반도체라는 주제를 선정한 1033 배나연입니다. 반도체, 요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존재이죠. 저희는 반도체 산업공학과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을 면밀히 탐구하는데, 사실 여기 반도체 산업 이면에는 문제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산업에게 던지는 질문, 반도체 산업 이대로 괜찮을까? 입니다. 일단 녹차를 내렸는데요. 첫 번째, 반도체란에서는 반도체 제조 과정, 쓰임,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문제점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고, 세 번째는 친환경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이번에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느낀 점과 더 알아볼 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란 상온에서 전기 전도율이 교체와 반도체의 중간 사이인 물질이고, 직접 페로로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런 사전적 정의는 우리가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 좀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반도체를 제 등교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7시 알람이 울립니다. 저는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휴대전화에 알람을 끄고 화장실에 갔다 나온 후 일기예보를 확인하죠. 우산을 챙겨야 되나? 하면서 일기예보를 확인할 때 또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을 사용합니다. 다음에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버스를 타러 갑니다. 버스를 타러 갈 때 교통카드를 띡! 교통카드 속에서도 반도체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 버스 안에서도 움직일 때 반도체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오늘 수행평가는 뭐지? 하고 노트북을 엽니다. 노트북 속에도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1교시 수업을 위해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에 태양과 직접 회로가 있죠. 이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반도체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저희 생활을 상상하기 힘들죠. 21세기는 이제 규소에 들어간 규석기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8단계로 나뉘는데 한 단계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소 주개를 반도체 하면 검색하는 동그란 원형판으로 만드는 웨이퍼 제조 과정인데요. 이 주개를 잘라낸 다음에 오류를 없애기 위해 평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진 것을 웨이퍼라고 부르고요. 이 웨이퍼의 전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얇은 산소막을 만드는데 물과 수증기를 이용해서 막을 깔아줍니다. 이 산화막을 올리는 과정을 산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포토인데요. 말 그대로 사진을 찍는 것 같이
강광액을 바른 후 적외선으로 회로를 그릴 부분만 쫙 싸서 보여줍니다. 이 부분만 회로를 그릴 때 필요하니까 남은 강광액과 산화막은 없애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식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금속 배선을 하기 위해 밑작업을 합니다. 이 밑작업은 이온과 각막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을 증착과 이온이라고 해요. 이온은 여기 이온 똑같은데 각막이 왜 증착이냐? 각막은 매우 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적 공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 이름이 증착입니다. 그래서 증착과 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금속 배선을 하는데요. 여기선 단가가 싸고 열 전달성이 좋은 알루미늄, 티타늄, 텅스텐 등을 이용합니다. 여기가 반도체의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이 반도체 기본적인 구성을 만들고 난 뒤에 오류를 확인하는 EDS 공정을 거치고 플라스틱 함으로 싸서 시중에 이런 모양으로 나온 것이 패키징 단계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매점에 가서 이런 모양의 반도체를 흔히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자원 낭비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8개의 공정 매번 세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 조그마한 것들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밀한 공정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물질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바로 실패해버리기 때문에 매번 세척을 합니다. 정밀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세척이 필요한데 이 세척하는 물 또한 초순수라고 하는데 이 초순수가 이온도 없고 박테리아도 없고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매우 깨끗한 물이에요. 이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도 2차 에너지 소비가 일어납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점유율 1위인 대만의 TSMC가 하루 소비하는 물은 15만 6천 톤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실감이 안 나실까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15만 6천 톤으로는 올림픽 수영장 60개나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매우 큰 양이죠. 두 번째로는 오염물질 배출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나 메테인 같은 거 탄소가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뉴스에서도 보고 이거는 외워야 한다, 오염을 일으킨다 이러면서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반도체를 만들 때는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은 별로 안 나지만 플루or이나 가스라는 게 많이 발생해요. 이게 보도되진 않았지만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환경 파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육불화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CO2보다 약 23,000배 많은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TSMC가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뭄과 정전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된 사례가 많지 않아서 미래형으로 가상의 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나일기는 적는 사람이 초등학생 기준이라 제가 A 목소리를 사용하여 한번 실감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70년 5월 5일 일요일 날씨 흐림.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나는 어린이날 선물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받기로 했다. 엄마 아빠와 매장에 가서 예약도 했다.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올라서 이전에 쓰던 반도체를 가져가야지만 새 스마트폰을 쓸 수 있다. 근데 내 예전 스마트폰과 사려는 스마트폰의 반도체가 호환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반도체를 사야 하는데 5년치 용돈이랑 가격이 같아서 이번 선물은 안 받기로 했다. 조금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2070년 5월 6일 화요일 날씨 매우 더움. 오늘은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5월은 20도 정도였고 선선했다고 했다. 사실 20도일 때 날씨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학교에서 온실가스에 대해 배웠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외우기 힘들었다. 탄소를 뗀 것도 있었고 플루오린으로 된 것도 있었다. 플루오린 기체들이 더 나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기체들을 없앨 방법은 없다고 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더워질지 걱정이다. 2070년 5월 7일 수요일 날씨 더움. 오늘 해외 뉴스를 보니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이 초순수를 훔쳐가서 엄청 비싸게 다시 파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마트에서 물을 사려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야 하고 그 중에서도 투명한 물은 몇 개 없어서 금방 팔린다. 초순수는 정말 깨끗한 물이라 어느 데서나 써도 안전하다고 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에이, 이 정도까지는 안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수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게 없던 일이 될까요? 저희가 이대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탐구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일이 거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친환경 반도체 기술이라는 걸 탐구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반도체 기술이란 환경에 대한 부담과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서도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유지 또는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반도체 기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상수율 절연체인데요. 이것은 휘발성 유기물질을 이용하여 웨이퍼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웨이퍼는 산소와 규소를 이용하여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고상수율입니다. 그래서 상수율이 뭐냐면은 전자 사이의 매질이 가진 전파의 방해 정도예요. 상수율이 낮을수록 더 효율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성 유기물질을 이용한 저상수율 절연체는 가공이 편하고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플라즈마 스크러블인데요. 그래서 증착 과정에서 이제 열을 이용하여서 만드는데 이 열 대신 플라즈마를 이용하면은 이제 전구체라는 것을 사용할 때 폭발 위험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열 효율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특허받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공장 부지에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보존하거나 촉매, 폐기호수들을 재활용하는 방법들이 있겠네요. 이 세 가지 방법은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발표를 잘 준비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관심이 많았는데 반도체 산업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고 배웠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보고서도 쓰고 많이 탐구활동을 하는데 무조건 좋은 면만을 보지 않고 비판적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에버 영의 김유민, 최은영입니다. 저희는 이번 테드 강연에서 노화 역행을 주제로 잡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노화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화가 진행될 때 일어나는 기능적 변화 그리고 약물 대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제의 노화 역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테드 강연에서 이 노화의 기능적 변화와 약물 대사 변화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외모적 변화는 모두들 다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것 두 가지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노화의 정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노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노화가 각각의 학문별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화학입니다. 화학에서는 노화의 쇠퇴 과정을 강조하고 있고요. 생물학에서는 늙어감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고 또 의학에서는 신체 구조의 변화와 기능 쇠퇴의 의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노화라는 한 단어를 바라보는 각 학문별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각각의 진로에 맞춰서 노화를 다르게 정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화의 기능적 변화, 그 중에서도 신경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뇌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이 뇌 사진에서 이 바깥 부분은 저희가 신경세포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체가 모여있고 짙은 회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해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축삭돌기라고 자극을 전달해주는 부분이 모여있는데 옅은 회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백질의 부피가 해백질의 부피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됐을 때 백질의 수축이 해백질의 수축보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해백질에 훨씬 더 중요한 신경세포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고 있는 전전뇌과 해마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억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즘 뜨거운 감자로 불리고 있는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고 다들 예측이 가시나요? 네, 정답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뉴스를 조금 더 열심히 읽으시고 교양 있는 포스코인이 되도록 합시다. 바로 노인들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현재 정부는 2025년부터 노인들을 상대로 VR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야간 운전 제한 같은 조건부 면허를 줄 예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우리 모두 늙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노인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한 노인의 운전사고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뇌 그 자체뿐만 아니라 뇌를 지나가는 화학물질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도파민은 운동신경 그리고 동기부에 영향을 주는데 분비량이 감소하면은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퇴행성 신경질환인 파킨슨병의 발병률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모두 양손을 들고 각자의 머리를 쓰담 해주도록 합시다. 네, 우리는 방금 자기 위로를 함으로써 도파민을 증가시켰고 파킨슨병의 예방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교육적인 일이었습니다. 아까 했던 그 활동이 세로토닌의 분비에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이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감소하면은 식욕이 저하되고 체온이 낮아지면서 작은 바늘에도 쉽게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기능적 변화들을 모두 약물 대사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변화들을 모두 약물로 돌려막기하겠다라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물 대사 과정부터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우리의 약물은 유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혹시 그 유리가 저희가 알고 있는 유리컵의 유리 맞나요? 네, 그러실 줄 알았지만 유리는 글래스 유리가 아니라 원자 단위로 잘게 쪼개는 뜻이라는 고급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 입력해 줍시다. 그래서 약물은 유리 흡수 분포 대사 제거의 과정을 거쳐서 효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쉽게 풀이하자면 잘게 단위로 쪼개져서 효능을 발휘하고 분포화 대사 과정이 이루어진 후에 배출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입으로 복용하는 경부투여 약물, 두 번째는 바로 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정맥투여 약물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 첫 번째 순서도가 바로 경부투여 약물의 순서입니다.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약물의 대사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정맥투여 과정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나 너무 힘들어, 나 색 좀 맞고 올게 할 때 주사를 꽂죠. 그게 바로 정맥투여 약물처럼 바로 혈관에 꽂아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약물을 바로 혈관에 투입함으로써 간에서의 대사를 시키고 소변을 통해 배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둘점, 간은 약물의 대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니까 우리 모두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다음은 노인기 약물 대사의 특성입니다. 우선 우리가 점차 노화의 과정이 거쳐지면서 장기의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고 신체 구성 성분이 변화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쉽게 복용했던 약물을 먹어도 예전과 같은 효능과 방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흡수 분포 과정입니다.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이런 약물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 면적이 점점 감소하고 우리의 소화 그리고 살균 작용을 도왔던 위산 또한 바로 감소하게 되면서 이거 뭔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약물 흡수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위산 기억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위에 있는 이 강한 상상을 뜨는 이 액체분이 바로 위산입니다. 다음으로 약물 분포입니다.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체내에 있는 수분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우리 약물은 친수성으로 변환한 뒤에 배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면서 우리 몸에 쌓이는 약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전 간교와 악성 종양과 같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병들은 약물 분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은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고요. 이러한 간의 기능 저하로 우리가 예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사와 제거 과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간의 중량이 감소하거나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사 과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제대로 된 약물 대사 과정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제거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량이 감소하고 또 침수성으로 변환하지 못한 약물이 쌓이게 되면서 체내에 이런 약물의 농도가 높아지고요. 추가적으로 콩팥의 혈류량과 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생효관의 분비 기능 또한 감소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 동그란 부분이 바로 사구체이고요. 여기 이게 바로 생효관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원래는 배설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제거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약물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40, 50대가 됐을 때는 환자 중 단 10%가량만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걱정이 있는데요. 80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상승하게 됩니다. 25%나 되는데요. 이 환자들은 바로 다발성 질환과 저체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9종류 이상의 약물을 복용할 시에는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하니 약물을 복용할 일이 있으면 꼭 용법대로 적절하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복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회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회춘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회춘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래에는 가능할 예정입니다. 아직 인간이 했을 때 성공한 사례는 없지만 동물이 실제로 회춘한 사례는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혹시 이 쥐가 어떤 광기인지 다들 예측이 되시나요? 네, 정답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쥐 두 마리는 쌍둥이 광기입니다. 솔직히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지?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연구진들은 세 개의 유전자를 조합한 칵테일 유전자를 만들고 이를 DNA에 꽂았습니다. 그러자 DNA의 돌연변이 부분을 수리해주는 이 단백질이 정확한 위치로 가서 DNA의 돌연변이 부분을 제거해 주었는데요. 이 실험은 저희가 다행 혁명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노화의 원인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들 노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원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노화의 원인이 바로 이 DNA 그 자체의 문제라 생각을 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DNA의 손상된 부분을 수리해주는 이 단백질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노화 양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오 기술 중에 아까 말했던 영모화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단백질을 조종하는 그런 기술이 가장 유망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인공지능 또는 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노화 역행 약을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학문별로 노화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신경계, 그 중에서 뇌 부분과 뇌를 지나가는 화학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약의 종류와 그리고 이렇게 체내 수분량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류량에 따른 약물 대사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노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진로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안녕하세요 포스코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희는 이번 2024년 포스테드 발표하게 된 전진영, 김수민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의료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의료윤리에도 많은 관심 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중에 요즘에 고령화 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장기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을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장기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인공장기 기술과 인공장기의 윤리적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공장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장기란 인간의 신체 장기를 대용하기 위해 인위적,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장치나 장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국내에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예측해 보시겠습니까? 네, 놀랍게도 현재 국내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약 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기를 이식받는 수는 약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장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장기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인공장기 시장은 2018년 171억 달러에서 2025년 309억 달러로 72%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굉장히 유망한 인공장기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장기 기술의 핵심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장기 기술에는 대표적으로 3D 바이오 프린팅이 있는데요. 이때 3D 바이오 프린팅이란 조직과 장기의 복잡한 3차원 구조를 3D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서 재현해내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잉크젯 프린팅입니다. 잉크젯 프린팅은 잉크 방울을 떨어뜨려서 형태를 만드는 방식으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잉크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칠 기반 프린팅입니다. 토칠 기반 프린팅은 노즐에 잉크를 주입한 뒤 이를 토출하여 형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잉크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토칠 기반 프린팅을 사용하여 실제로 선취물을 제작한 국내의 사례가 있는데요. 포스텍과 서울성모병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연구에서 선천적으로 비강이 없는 환자에게 인공 비강을 제작하여 이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토칠 기반 프린팅과 실리콘 잉크를 사용해서 인공 비강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3D 바이오 프린팅이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닌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망한 기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D 바이오 프린팅을 위해서는 바이오 잉크가 필요한데요. 바이오 잉크란 살아있는 세포 혹은 바이오 분자를 이루어져서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신소재를 말합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 잉크는 하이드로젤과 셰프의 융합화 형태입니다. 이때 하이드로젤이란 수용성 구분자가 망상 구조를 이루는 것인데 이 하이드로젤을 통해서 실제로 현침물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루이스 연구진은 하이드로젤을 통해서 미세혈관을 제작한 뒤 이를 인체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이드로젤뿐만 아니라 젤라틴 잉크, 반고체 물질, 횡체 플라스틱 등이 바이오 잉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가노이드입니다. 오가노이드는 세포의 자가 조직화 능력을 이용하여 3차원 증식을 유도하고 이를 생체 모델 시스템으로 이용하는 생명공학 기술입니다. 현재 인공장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세포는 성체 줄기세포와 전분화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오가노이드가 있습니다. 성체 줄기세포란 인체 조직에 포함된 성체 줄기세포를 배양 접시에서 재현하는 방법과 전분화면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장기 발달 과정을 실험실에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줄기세포의 차이점으로는 성체 줄기세포는 특정한 세포로 발현되는 반면 전분화면 줄기세포는 모든 조직으로 발현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에 맞는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성체 줄기세포가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파란색 부분은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 구현에 성공한 오가노이드입니다. 또한 빨간색 부분은 전분화면 줄기세포를 이용해 구현에 성공한 오가노이드를 체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체 줄기세포와 전 분화하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다양한 오가노이드가 구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가노이드와 세포를 함께 배양하여 만드는 어셈블로이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셈블로이드를 통해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진은 비임상 실험에서 재생 치료제로서의 장 오가노이드를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 현재 임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은 매년 약 22%씩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래에 오가노이드 기술이 더욱 발전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식받을 수 있는 인공장기 기술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제인 인공장기 사용 시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3가지 방면으로 제시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심정지 환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전 재산을 털어서 인공심장을 이식하시겠습니까? 혹은 나아질 거라는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인공심장을 이식하기에 희망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인공심장보다 낮게 기다리시길 원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투표 결과 역시 인공심장을 이식하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심장의 거부감을 보이신 분들은 분명 인공장기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윤리적 문제점 때문에 그런 의견을 보이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생명 공시 문제입니다. 이 숫자가 보이시나요? 1억 5천만 원, 인공심장 하나의 가격입니다. 이처럼 인공장기 이식과 구매에는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공장기 구매 여부가 생명과 직결될 때에는 물질적 가치로 생명이 결정되는 사회적 풍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장기 이식 윤리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전환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를 인공내로 바꾸고 팔이 아프다고 팔을 인공팔로 바꾸고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인공다리로 바꾼 모습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공장기를 이식한 수민이의 모습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이런 상태의 수민이를 우리는 과연 인간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인간의 전환성 문제입니다. 이처럼 인공장기를 무분별하게 이식하게 되면 어디까지 인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어디까지 로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 경계에 대한 논의가 뚜렷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공장기 기술이 인류의 행복에 궁극적으로 기여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공장기 이식이 단순히 생명을 살리기의 목적이 아닌 신체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기인하여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사에 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만약 인공장기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서 사용을 중지해야 할 때 이 행위를 살인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의료행위의 중단으로 보아야 할까요?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과연 누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인공장기의 스위치 버튼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결정되는 것은 인간의 지극히 기술의 정신적이고 위존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공장기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공장기 이식 네트워크 관련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장기 이식 및 조달에 관련된 비영리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본받아 인공장기에 적용시켜 본다면 인공장기 이식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 더욱더 단계적으로 이러한 인공장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관은 미국 의회에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검증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 보이시다시피 미국 FDA에선 실제 미국의 한 인공심장 박동기 회사에 해킹돼 조작될 위험이 있다며 심장 박동기 50만 대를 리콜한 적이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한스 요나스의 죽음에 대해 걸리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주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체크하는 단계를 마련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본인의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장기 기술, 그리고 이에 대한 윤리적 문제점, 또한 저희가 제시한 해결 방안 3가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공장기 기술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지켜봐야 인공장기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의 발표가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진영, 김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나도 쇼츠 등록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발표는 발표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쇼츠처럼 저희 발표는 15분 동안 빠르고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진행하기 때문에 꼭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빠르게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니 영국부터 보러 가시죠. 말하는 강자의 하루. 대학 끝났다. 근데 기말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학교에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지? 수행이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건가? 짜증나. 10시까지 이제 좀 쉬어야겠다. 치킨 한 마리 주세요. 마지막 한 번. 10시 2분? 여러분, 10시 2분 이거 원래 공부를 전받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저 좀만 더 쉴게요. 12시네? 여러분, 12시는 하루의 새로운 시작이잖아. 그럼 우리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다 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할게요. 저런 저렇게 하루를 버려두다니. 그러다가 그 지옥의 수행평가에 대해 빠져버리고 말겠는걸? 어머,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공감이 돼버린 나머지 과몰입이라고 말았네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두 번씩 있으셨죠? 사실 이게 다 우리 뇌와 관련돼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희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이 유행이 우리 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 유행의 지속됨에 따라 저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쇼츠, 틱톡, 릴스 자주 보시나요? 네. 일명 쇼폼이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혹시 이런 쇼폼 플랫폼 하루에 1시간 이상 보신다, 손 좀 들어보실까요? 네,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쇼폼 플랫폼은 10대를 중심으로 전 연령층에서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메이저미디어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이상 국내 틱톡 사용자 수는 2020년 11월 3만 명에서 2년 뒤인 2022년 11월에는 182만 명으로 약 76.7% 증가하였고, 30대 이용자 수 또한 2020년 11월에는 30만 명에서 2년 뒤에는 105만 명으로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밀러앱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쇼폼 플랫폼 사용자 수는 사용 시간은 1일 평균 틱톡 약 1시간 27분, 쇼츠 약 1시간 21분, 그리고 인스타그램 릴스는 약 41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꿈에 그리는 상승 그래프 아닌가요? 확실히 이렇게 통계제를 보니까 유행을 실감할 수가 있네요. 근데 여러분, 쇼츠, 틱톡, 릴스 다 1분도 안 되는 영상 아닌가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용 시간이 굉장히 높네요. 이런 이유는 뭘까요? 이건 쇼폼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이며 유행을 불러일으킨 주역이자 엔지니어와 심리학자들의 노력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엔지니어들이 A/B 테스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하면서 인터페이스들이 경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인터페이스들은 가장 중독성이 높은 애들만 살아남게 되고, 저희는 실생활에서 이 살아남은 인터페이스만 접하게 되는데요. 그 인터페이스들이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저희가 짧은 영상을 보더라도 20-30분씩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장님,
A/B 테스트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길래 중독성이 강한 플랫폼들만 살아남게 되었을까요? 네, A/B 테스트가 엔지니어가 진행했다고 해서 굉장히 복잡할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먼저 A 모델과 B 모델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A 또는 B 모델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용시간이 더 긴 모델이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A 모델과 B 모델 중에 사용시간이 더 긴 모델을 인터페이스로 채택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예시로는 유튜브 쇼츠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쇼츠, 틱톡, 릴스 같은 형태가 이런 A/B 테스트에서 살아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쇼츠, 틱톡, 릴스와 같은 형태의 플랫폼은 결국에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체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도파민이 방출되는 것을 내재적으로 좋아하도록 진화되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내재 아편연계라는 것이 있고 이곳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접하거나 경험하게 되면 보상 호르몬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쇼츠, 틱톡, 릴스와 같은 1분 미만의 짧은 영상들을 랜덤으로 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무한정으로 보상 호르몬을 얻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이런 쇼츠, 틱톡, 릴스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주입해서 도파민이 극대화하여 방출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현민님, 이렇게 많은 도파민이 방출되면은 일상이 점점 행복해지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행복해지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쇼폰 플랫폼이 조금 더 재밌고 행복해지려고 보는 건데 사실 보면 볼수록 보기 전과 본 후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보면 볼수록 더 우울해진다는 느낌도 들어요. 혹시 여기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여기서는 우리 몸에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 장벽의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크기를 점점 낮추어서 그런 거예요. 이 때문에 전보다 더 강한 자극의 크기를 받더라도 실제로 받는 보상 호르몬의 양은 점점 더 적어져서 우리는 더욱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기도 해요. 아, 근데 이 현상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뇌발달이 활발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강한 자극에는 익숙해지고 현질에 내리고 약한 자극에는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팝콘 브레인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커요. 그리고 우리 뇌가 초권 플랫폼에 익숙해지다 보면서 긴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수학, 과학에 대한 학습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 쇼폰 보면은 1시간, 2시간 후딱후딱 지나가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 집중력이 떨어진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건 바로 우리가 미디어 플랫폼을 접하게 되면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후두역만 발달하게 되고 막상 집중력, 논리력과 관련된 전두역은 덜 발달하게 돼서 그래요. 공부할 때 필요한 능동적 집중력이 아닌 수동적 집중력만 발달하게 돼서 뇌는 점점 더 반응적으로 변하고 실질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군요. 맞아요. 실제로 2018년도 미국 USC 연구진에 따르면 USC 연구진이 2,5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관찰을 했는데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한 학생일수록 ADHD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아, 그리고 현민이 그것도 아세요?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더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럼 현민님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조금 중독인 것 같아요. 수학 문제 풀면서 유튜브 보는 정도? 현민님, 그거는 조금이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우리 2시간, 4시간 동안 휴대폰 보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가 한 번씩은 있으셨잖아요. 이런 경우가 지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스마트폰 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중독 현상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같이 심각한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중독성과 마찬가지로 의존증과 내성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서 불안과 같은 정서를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아, 그래서 쇼츠 영상 중독을 일종의 합성 마약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마치 마약이나 술에 중독된 듯이 일상이 흑백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맞아요. 아, 근데 이렇게 쇼폼의 특성들을 듣고 나니 점점 쇼폼 영상들이 저희 일상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현민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네. 자을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그건 여기 누구나 다 알지 않을까요? 제가 청중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자아이라는 단어의 뜻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아셔야 되는 건데 이거 4월에 3일 후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번에 현민님 직접 답해보시겠어요? 네. 금일이라는 뜻을 아시나요? 당연하죠. 금요일이 아니에요, 금요일? 금일은 금요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카톡에 이런 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나기도 하네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문맥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실제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읽기 영역 우리 학생들이 15.1%만 기초적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교사한테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원인 중 1위가 바로 우리가 쇼폼 형태 플랫폼에 익숙해져서라고 답하였어요. 아, 역시 제가 국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네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만. 근데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쇼츠가 무서워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무서운 수치에 중독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노력 없이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추구하기보다는 운동이나 악기 연주 아니면 공부 같이 성취감을 통해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지향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일시적인 자극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런 강한 자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잊혀져 왔던 일상생활 속에서 취미생활을 통한 건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매체에 의한 수동적 자극이 아닌 노력을 통한 능동적 자극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 모두 적절한 쇼츠 플랫폼 사용을 통해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보면 좋겠네요.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수학할 발표에 오신 많은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께 스마트 팩토리와 사전산업혁명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팀장 강지연, 대리 남주성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로 무슨 시대인가요? 지금은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는 세계 경제 포럼을 운영해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언급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1, 2, 3차 산업혁명이 혁신을 일으켰듯이 4차 산업혁명 또한 기존의 질서를 재구성할 것이라고요.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 융합으로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더 빠르고 더 넓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바로 무엇이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느냐겠죠.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크게 세 가지 요소는 바로 AI 인공지능, 사회인들은 IoT, 그리고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럼 남들이 본격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제품을 조립, 포장하고 기계를 적용하는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을 활용해서 제조라인 모니터링 제어와 설비의 일방전도를 자동화하거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서 생산량과 품질을 예측하고 제어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래 제조 산업을 선도할 기술과 첨단 제조 시스템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AI 인공지능 그리고 상호 인터넷 그리고 기계학습 등은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기술들은 다소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가 다르게 더 다르고 더 심화된 기술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토종동물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토종동물 관리 시스템은 생산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산의 시작, 중간, 마지막 제품 샘플에 증량을 측정해서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토종 동물이란 제품의 생산 과정에 있어서 초반, 중간,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토종동물 과정을 거친 여러 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일부 부품이 누락된 제품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것을 눈으로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제 생각엔 아마 힘드실 겁니다. 바로 토종동물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무게를 측정하여 이렇게 불량 제품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ES 제조 실행 시스템이 있습니다. MES는 주문부터 생산, 근로, 납기까지 전반적인 생산 과정을 시스템화함으로써 주문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생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공장을 관리해주는 필수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공장에서 근무해보신 분은 없겠지만 실제로 공장에서는 데이터가 오류가 있거나 서로 공유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MES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전산함으로써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실 영상은 MES 시스템이 공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표현한 영상입니다. 생산 정보화 솔루션은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공정, 설계 등을 제어하고 생산 관리, 추적 관리, 품질 관리와 물류 흐름 정보까지 제공하는 솔루션이며 이를 통해 운영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자들은 더 중요한 실질적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생산 과정 중 필요한 정보나 경영 정보를 전산함으로써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수기 관리로 지속되어 왔던 것을 자동 지표 관리로 바꿈으로써 공정 개선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 정말 대단한데요? 저도 얼마 전에 불량 제품 문제로 되게 고생했었는데요. 정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좀 심심하게 흑자만 들여보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감탄스럽네요. 인정하기 싫지만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필수적인 협동 로봇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협동 로봇이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많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서 사용됩니다. 한 가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로봇이 춘도추간에 정말 정교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적용한 기업의 예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초전정물 관리 시스템, MES, 협동로봇 등의 기술들을 도입하여서 생산율을 240% 증가시켰고 조립 불량률은 0%로 만들었으며 고객 클레임률을 52%나 개선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공비는 약 60%나 절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스마트 팩토리는 올해 4월 마련된 현대자동차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입니다. 이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는 e포레스트라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e포레스트는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서 제조 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e포레스트의 앞글자, 대문자 E는 효율적, 경제적인 모빌리티 산업 환경 전체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e포레스트는 고객과 파트너십 회사에 최상의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기술, ICT 기술들을 활용해서 모두를 위한 혁신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e포레스트는 머니플렉스가 아닌 e포레스트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명칭에 담긴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오토플렉스, 인텔리전트, 휴머니티 등의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합니다. 또한 e포레스트는 머니플렉스가 아닌 오토플렉스를 추구함으로써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해내는
낼 수 있습니다. 이 포레스트는 스마트 팩토리이만큼 당연하게도 AI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포레스트는 사람과 로봇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보드로봇과 협동 로봇 그리고 벡스와 텍스가 그 예시인데요. 벡스는 상반신의 부담을 줄여주는 로봇으로 구명조끼처럼 착용하면 팔을 들고 일해야 하는 돌로다의 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무릎 관절 보조 로봇입니다. 다음으로 볼 영상은 벡스와 텍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다룬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포레스트 스마트 팩토리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흔히 말해 굉장히 가슴해진다고 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네요. 하지만 여기서 감탄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처럼 현재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있는 IT 기업이 꽤 존재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기술의 발전을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더 앞으로 나아갈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을 도입한 성공적인 사례는 먼 미래가 아닌 저희가 만들어 나갈 내일입니다. 자동화 기술을 통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극대화, 그리고 유연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저희 기업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대리 남주성 팀장 강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패드 그만하고 발표하자. 왜? 그렇지.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대회가 앞으로 발표할 그동안 정광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인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딱 단어를 보면 또 다른 두 단어가 생각나지 않나요? 바로 핸드폰과 사피엔스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열광식처럼 그 전자기기를 자신의 신체 일부분이라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하려고 하니까 꼭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정보라뇨? 아이패드가 얼마나 좋은데요? 아니 지금 우리도 아이패드를 통해서 발표 준비도 하고 과제 같은 거 준비로 PDF로 하고 또 기출문제 풀 때도 아이패드를 통해서 풀 수도 있고 또 선생님께서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신 부분 필기도 아이패드로 하기도 하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많이 아이패드 푸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패드를 같은 전자기기로 학습을 왜 경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 아이패드만 사용하면 전 세계인들이 더 지식인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영광 씨는 항상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여러분 혹시 전자파가 몸에 해롭다라는 말 부모님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근데 혹시 전자파가 혹시 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전자파란 자기장과 전기장이 그 주기적으로 흐르는 파동을 말합니다. 근데 그 전자파 중에서도 극저주파라는 것이 있는데 극저주파는 매우 낮은 주파수의 파장으로 이 전자파의 한 종류인데요. 이 극저주파가 국제암연구소에서 다람수 등급 2B라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미 바람을 지렸어요? 네. 2B라는 등급 혹시 좀 체감이 되시나요? 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2B라는 등급은요. 결과나 그 사례가 있는데 과학적 근거가 좀 모호할 때 2B라는 등급을 매긴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일상에 보시다시피 이런 전자기기가 너무 많잖아요. 에어컨, 선풍기 이런 발표는 전자칠판,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또 핸드폰까지 이렇게 많은 전자기기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아니 그러면 전자파에 많이 노출돼서 저희는 그러면 건강에 되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는 아까 영광 씨가 말한 것처럼 곳곳에 전자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는 진짜 매우 위험한 거예요. 가 아니라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는 안전기준의 한 50분의 1배이기 때문에 몸에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50분의 1배가 안전하군요. 그러면은 전자기기를 아무리 사용해도 저희는
문제가 없겠네요. 전자포가 없으니까, 아니 노출이 너무 적으니까. 영광 씨,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고요. 이 사진을 보면 그 오른쪽은 정상의 렌타고요, 왼쪽은 스마트폰 중독자의 렌타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 있으면 왼쪽은 정상의 렌타이고 오른쪽은 스마트폰 중독 렌타인데요. 참고로 빨간색 부분은 내가 활성화됐을 때, 그리고 푸른색 부분은 내가 조금 비활성화됐을 때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딱 보면 전두엽에서 그 스마트폰 중독자의 렌타가 푸른색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전두엽에서 전자어리업이 비활성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10대가 만약에 이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디지털 기기 중독에 빠져서 전두엽이 비활성화된다면 매우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아까처럼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건 특히 10대에게 더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10대는 아직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되는 시기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다시피 측정 조정형 후두엽, 전두엽 시기로 이렇게 상한되는 발달하는데 우선 일단 유학에는 보이다시피 신입생은 끝으로 전두엽 발달이에요. 여기서 전두엽이 무엇이냐, 사고 능력과 그리고 수면 능력, 판단 능력을 담당하는데요. 그렇게 전두엽 발달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청소는 통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더 중독성에 빠질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발달하는 구조 때문에 이렇게 발달한 과정에서 전두엽을 비활성화시키면은 아마 전두엽의 주요 기능인 제어 능력, 판단 능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두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읽기 능력, 언어 능력도 같이 따라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례도 이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는 무엇이냐면요, OECD 회원국가에서 15세를 대상으로 읽기 능력, 수학 능력, 과학 능력을 평가한 것이에요. 이 자료를 해석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2009년에는 가장 최하위 수준의 학생들이 약 5.8% 정도 있어요. 근데 2015년을 보시면은 최하위 읽기 능력, 최하위 수준 학생이 무려 13.9%로 5.8%의 9배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함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20대의 특성 중에는 이런 전도에 발달되지 않았던 것뿐 아니라 뇌과학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뇌과학성의 개념은 무엇이냐? 이렇게 푸른 가지가 있죠. 이 푸른 가지를 가진 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가 마치 이렇게 되듯이 가지치기에서 달려나가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특정 뇌 부분을 더 사용하면 더 두꺼워지고 신경 연결이 더 활성화되는 걸 말해요. 즉, 뇌과학성이 일어난다는 것은 10대 내내 상황에 따라서 더 배우거나 아니면 더 쓰지 않는 부분에 따라서 유연하게 뇌가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변한다는 것인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디지털 기기에 중독이 빠져버리면은 이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 안 하잖아요. 전두엽뿐만 아니라 나머지 organ이 활성화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디지털 기기 중독이 될 때 이 뇌 가능성을 통해서 가지치기 되는 병이 많아진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정보라는 것이죠. 네, 아까 영광 씨가 설명해 주셨던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 기억나시죠? 저는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고양이 이름을 영광이라는 고양이로 제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영광 씨 교육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 영광이가 주발이 오른발인 고양이인데요. 근데 제가 영광이 똥 쌀 때, 그리고 영광이 뭐 운동할 때, 그리고 영광이한테 밥 줄 때, 그때마다 계속 왼발을 마사지 해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영광이는 왼발잡이 고양이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지할 때도 왼발로 착지를 하고, 뛸 때도 왼발로 착지를 하고. 네, 이것이 바로 뇌과학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성이라는 개념이 있기에 현재 저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발달이 되고, 아닙니다. 발달이 됩니다. 근데 디지털 기기가 지금 이 뇌과학성, 그래서 뇌가 발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 기기가 이제 발달을 막으면 되게 큰일이겠네요. 심지어 저 그런 사진 봤어요. 디지털 기기가 혹시 그거 아세요? 동환 씨는 혹시 이렇게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약간 행복함을 느끼시나요? 근데 조금 떨리면서 불안감이나 그런 것도 느끼기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나른 씨는 혹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행복하나 아니면 불행하나요?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죠. 근데 신기한 게 통계적으로는 오히려 좀 더 통증력이 떨어져서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여러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특히 부정정서의 표현이 늘었는데요. 이는 무엇이냐면 청소년은 결국에 그런 아이패드 같은 아니면 또 컴퓨터,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의미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근데 더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테트라프레놀론이라는 테트라이드로프레놀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가 분비될 때 작용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분비될 때 이 호르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냥 분비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분비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호르몬은 이 스트레스를 앞서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원래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른들에게 작용할 뿐이고 아직 발달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에 분비를 반응을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분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은 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데 이 호르몬 덕분에 스트레스가 더 괴로워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것이죠. 네, 그래서 많은 여러 전문가들은 그 도파민을 이용한 공부 학습 방향, 도파민을 이용한 학습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도파민을 통한 학습은 무엇이냐? 도파민은 흔히 말해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초콜릿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상 같은 개념인데요. 그래서 도파민을 학습적 학습 보상으로 준다면 그 도파민을 통해 저희는 계속 학습을 반복하게 되고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뇌과학성의 개념 때문에 계속 공부를 반복하게 되면서 결국 학습의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죠. 혹시 두관 씨, 제가 알기로는 그 도파민이 아나전두 피질에서 작용을 하고 있대요. 이 아나전두 피질은 무엇이냐? 전대 발 아래 눈 뒤에 위치하고 있는 뇌 부분인데요. 이 뇌 부분은 이 도파민을 담당한다고요. 즉 우선과 처를 담당하고 오히려 사람의 공격성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아나전두 피질의 활동성 비교라는 활동성을 비교한 자료거든요. 여기가 코카인 중독자의 아나전두 피질 활성화된 부분이고 여기가 인슐린 중독자의 아나전두 피질 활성화된 부분인데 이게 매우 유사해요. 인치가 매우 유사하죠. 그렇죠. 이게 학습할 때 도파민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강조하는 건 맞지만 근데 도파민 분비가 이 인터넷 헤드로 작용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좀 더 헤드폰의 약간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미국의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수잔 밀러라는 인터넷공학과 교수가 있었어요. 이 교수가 어떤 시험을 어떤 과제를 냈는지 알아요? 어떤 과제를 내주셨냐면 여기는 여러분들 근데 이 교수는 무려 200명의 학생들에게 24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금지시키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듣고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 이 과제를 받은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내 삶이 없어졌다 같은 마치 담배 금단 현상, 오해를 배웠죠. 담배 금단 현상 같이 특정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과연 디지털 기기를 통한 학습을 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10대들은 전두엽이 아직 활성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 10대들은 전두엽의 기능, 즉 통제능력 그런 부분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를 믿고 통제하는 것보다는 제가 많은 조사를 거쳐봤을 때 가까운 사람들의 조력자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통제 능력을 더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아까 용광 씨가 경고했던 거 너무 막 찔리거나 두려운 사람 혹시 있나요? 저는 좀 두렵긴 한데 이 앤소니 라빈스라는 작가이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은 당신의 진짜 가능성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뭐 가지치기를 하고 뭐 내각성 개념 말하면서 그 인터넷에 그 전자기기에 대한 부작용을 말했을 때 난 이미 글렀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왜죠? 아니 그래도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다. 10대에 되는 뇌과성이 있어서 뇌가 좀 유형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것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